안녕하세요. 네, 입법고시 특강 5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오후로 바뀌면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1월부터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3월부터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필세 시험 중에서 입법고시라는 좀 되게 까다로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출처가 적혀 있는데 2017년 언어논리 이렇게 써 있는데 1월부터 2023년부터 지금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한 2023, 20, 21 정도를 했고 3, 4월에 2020, 2019, 2018 정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2017년도부터 또 이제 시험 주까지 이렇게 계속 좀 논리 게임을 감을 잃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뭐 논리 게임만 푸는 건 아니에요. 강의 제목이 뭐 수리계산 논리 게임 입법고시 특강인 만큼 그 수리계산이랑 관련한 부분은 또 상황 판단 문제를 갖고 와서 우리가 또 번갈아 가면서 풀어볼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한 4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단순히 수리계산만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그런 법학, 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법학 소재로 관련된 문제들이 또 입법고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지고 오면서 보통 논리 게임을 가지고 온 날은 오늘은 좀 이런저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느라고 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논리 게임을 하는 날은 한 4개 정도, 좀 많은 날은 5개 정도 이렇게 쭉 풀어보고, 수업 방식은 이렇게 이제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로 되어 있지만 1시 10분부터 1시 20분 정도까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1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약간 한 5분에서 10분 먼저 와서 네,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강남에서 화목에 수업을 하고 신촌에서 월수에 수업을 하는데, 월수 수업은 좀 타이트해요. 이게 12시 50분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바로 또 학생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대부분 다 시험을 월수에 보고 네, 하는 거라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논리게임 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인제 좀 특이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무난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물론 특이한 문제까지도 잘 풀면 좋지만, 좀 가장 무난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을 내가 인제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제 계속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꼭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고 이 정도부터는 좀 그래 풀면 좋지만 못 풀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1 번, 2 번, 3번 문제는 물론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좀 각각의 의미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인제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참가 가능한 최소 국가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인제 질문만 보더라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그쵸? 그리고 최소 국가를 물어보는 경우에 인제 물론 내가 전개를 하면서 이거를 미니멈으로 잡으면서 전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제 쪼금 더 꼭 이 최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물어보면 뭐 최소 최대를 각각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좀 까다롭게 나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 되고, 왜냐하면 오늘 아마 세 문제가 설명을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인제 내가 시험장에 봤을 때 어떻게 들어가고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인제 많은 학생들이 또 지난번에 2회 전국 모의고사를 봤지만 전국 모의고사 논리 게임 문제가 인제 하나는 정답률이 30% 대였지만 그렇게 앞뒤로는 70%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3 개를 다 맞았거나 3개 중에 2 개를 맞은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걸 떠나서 또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평소에 인제 자기가 좀 정해 놓은 운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못 들어가거나 또 시간이 타이트하면 그냥 다른 걸 선택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내가 이거를 물론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논리 게임 문제들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모양을 봤을 때 '아 이거 좀 해볼 만하구나. 아 이거는 좀 만만치 않겠는데.'라고 판단하는 것을 막 2 분, 3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30초 전후로 판단하는 것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참이고 리을, 미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보기에서 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전부 다 조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인제 밑에 뭐 조건에 대해서 사실 1, 사실 2, 사실 3도 있는데, 이거 저도 수업 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기초 논리학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또 그냥 리마인드하는 느낌으로 적어 보면, 지금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제가 항상 경우의 수 4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P이거나 P가 아니거나 Q이거나 Q가 아니거나 각각의 경우가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경우도 총 4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P가 맞는데 Q가 아니다, 우리는 이 경우만
거짓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P이고 Q인 경우도 참이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추가로 알아야 되냐면 P가 아닌 경우도, 그러니까 전건이 부정되는 경우도 참이다. 이 부분을 좀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걸 꼭 할 수 있어야 되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경우가,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을 때 오히려 어떤 그 명제가 참인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P인지 P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Q인지 Q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오히려 경우가 나뉘는 거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 명제가 거짓일 때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문제로 적용을 하면 지금 뭐라고 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조건문인 상황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참이라고 했고 리을이랑 미음이 거짓이라고 했으면 아, 리을이랑 미음부터 정리하겠구나. 이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최종적으로 이 문제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애들을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계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봤을 때 참거짓이 나뉘어 있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조건문이 아니라 뭐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면 제일 좋아요. 뒤에 3번에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또는 뭐뭐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뭐뭐 또는 뭐뭐이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은 전건, 긍정, 부정에 따라서 후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리을이랑 미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리을이랑 미음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을은 앞부분 B국이 참가하는 건 참이지만 C국이 참가하고 D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AND죠. 그럼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앞에가 틀리거나 뒤에가 틀리거나 둘 다 틀리거나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도 비슷하죠. F국이나 G국이 참가하면 이게 참이고 우리는 뭐죠? A국이 참가한다는 거짓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 뭡니까? F국이나 G국이 참가한다는 건 AND가 아니라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경우를 나눌 수 있는 게 F만 참가하거나 G만 참가하거나 둘 다 참가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보여야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쭉 따라가 보면 일단 아주 확실한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냐면 A가 거짓이라는 것과 B가 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답만 구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바로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D국이 참가하지 않는다가 틀려서 D국이 참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D국이 참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뭘 연결할 수 있냐면 두 번째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전건이 긍정되면 뒤에도 긍정돼야 되고 D가 참가했으니까 C랑 F도 모두 참가하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D가 참가하면 F도 참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디귿에서 D랑 F가 참가하면 B는 참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B가 참가해서 지금 모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알 수 있냐? 아, D가 참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만 알면 바로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바로바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제 이런 입학고시 특강을 들었거나 아니면 정규 수업 또는 뭐 논리게임 스터디들을 같이 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아예 경우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많긴 하죠. A, B, C, D, E, F, G까지 있기는 해요. 그쵸? A, B, C, D, E, F, G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일단 확실한 건 A가 참가하는 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확실히 거짓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최소만 구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A가 거짓인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또 B가 확실히 참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C국이 참가하고 D국이 참가하지 않는다가 거짓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죠. C가 참가하지 않거나 D가 참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C가 참가하지 않거나 D가 참가한다 중에 하나가 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D만 틀린 경우 그 다음에 C만 틀린 경우 그 다음에 CD가 둘 다 틀린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C는 참가했지만 뒤에 D가 참가해서 이게 거짓이 됐고 두 번째는 D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C가 참가해서 거짓이 됐고 세 번째는 둘 다 앞뒤가 다 거짓이 된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좀 지금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쵸. 뭐 조건들을 연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C가 참가하지 않으면 E가 참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C가 참가하지 않으면 E가 참가하는구나. 이런 것도 전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순이 생기네요. 두 번째에서 D가 참가하면 C랑 F가 모두 참가한다고 했는데 여기선 D가 참가하면 C가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얘를 먼저 이렇게 하나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일 때 전개를 하고 모순이 생기면 지워지고
그럼 결국 1 개, 2 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추리 기출에서도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어쨌든 경우의 수가 오히려 1 가지인 경우보다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